중국이 세계적인 경제대국이 됐는데 훨씬 많이 발전한 거 아니야? 근데 비율로만 따지면 중국은 한국 쫓아오지도 못합니다. 정확하게는 중국이 WTO에 가입을 하고 한국이 거기에 공격적으로 시장을 개척했던 그 경제적인 기적, 기적적인 성장, 그 드문 기적 중에서도 한국은 훨씬 드문 기적이다. GDP 성장률이 점차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불안을 너무 과장했다. 들을수록 똑똑해지는 지식 뉴스! 여러분, 2%가 높은 경제 성장률인가요? 낮은 경제 성장률인가요? 한국의 과거 경제 성장을 봤을 때는 2%는 굉장히 낮은 숫자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 사이에 선진국이 됐다고 우리가 지금 다 동의하고 있잖아요. 2%는 선진국한테는 낮은 퍼센테이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경제 성장이라는 게 복리로 성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커진 경제 규모에서 2%가 성장하는 건 기울기는 일정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소셜 컴퓨팅을 연구하고 있는 사회학자 이원재라고 합니다. 제가 1970년대에 태어났는데 저희 어렸을 때 한국이 너무 수출도 잘하고 한강의 기적 이런 거 했다고 교육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90년대 대학을 들어가고 나니까 그거 다 국가가 국민들을 세뇌하기 위해서 너무 과장했다. 당시에는 국가가 국뽕이었다. 국민들이 말을 잘 듣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어떤 잘못된 점 이런 것들을 이제 부각하는. 그래서 한동안 믿지를 않았었는데 더 놀라운 거는 2008년 이후조차도 한국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잘해왔다는 거고, 아주 예외적인 이 현상 자체를 점점 더 해외의 연구자들이나 언론들이 더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 경제를 낙관하자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안 좋은 결과에 대해서 대비하고 경계하는 거는 좋지만 이걸 통해서 우리가 낙심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세계은행은 또 선진국의 경제 성장률은 약세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저성장의 늪에 빠졌다고 표현을 하는 게 맞는 걸까요? GDP 성장의 장기 추세를 보면 그 말이 맞습니다. 근데 이제 GDP라는 것이 1960년도 정도의 최대 GDP 성장을 기록을 하다가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그 이후로 공통적으로 하향 곡선을 겪고 있거든요. 그럼 1960년대에는 왜 높았을까요? 그거는 그 이전의 GDP 성장이 되게 낮았기 때문이에요. 그럼 1960년 전에 왜 GDP 성장률이 낮았을까요? 두 번의 세계전쟁이 있었잖아요. 사실은 1945년 이후에 많은 국가들이 어떤 전쟁의 피해로부터 사실은 활발하게 경제 성장을 했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것이 이제 안정이 되면서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성장률 자체는 조금씩 수치가 지금 낮아지고 있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이거를 원래 자본주의라는 것이 그렇다라고 구조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경제적인 구조 변동이 많은 나라에서 시도를 하고 위기도 겪고 하면서 과연 경제적인 기적, 기적적인 성장은 어디에서 나타났는가를 이코노미스트에서 다뤘는데 제목은 기적은 굉장히 드물다. 그 드문 기적 중에서도 한국은 훨씬 드문 기적이다. 이게 1960년대를 기준으로 경제 성장률이 그린 거거든요. 여러분 아마 생각하시기에 중국이 훨씬 많이 발전한 거 아니야? 중국이 엄청 가난했다가 지금 이렇게 세계적인 경제대국이 됐는데 그럼 중국이 높아야 되잖아요. 근데 비율로만 따지면 중국은 한국 쫓아오지도 못합니다.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야 되고 산업화를 이끄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자,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미래를 설계를 할 때 한국의 정확한 위치가 무엇이었고 이렇게 성공하게 해줬던 조건들이 무엇이었느냐에 대해서 좀 더 객관적으로 파악하려는 노력이 지금 훨씬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실 이제 코로나를 지나고 거시경제, 특히 뭐 중국과 미국의 무역전쟁이라든지 세계 경제의 여건들이 아주 급격하게 지금 변화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발표된 순위는 사실 원래의 자리를 찾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 미국만 보지 마시고 전체 나라들의 순위를 보시면은 성장률이 높은 나라들은 우리보다 소득 수준이 낮은 나라들, 성장률이 낮은 나라들은 경제 규모가 큰 나라들. 사실은 GDP 성장률이라는 게 경제 규모와 역의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한국이 아주 적절한 지금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I would also argue that at the same time, I mean, with growth at 2.3%, it's pretty good.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많이 주춤하시고 망설이는 게 좀 많죠. 코로나 때보다요 지금이 제일 힘들어요. 아무래도 좀 저렴한 데 찾아가려고 그러고 웬만하면 같이 십시일반 합해서 서로 내려고 그러고. GDP 성장률이 점차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불안을 갖는 이유는 첫 번째는 1차 산업혁명이 줬던 기억 때문이고, 두 번째는 그 어떤 가치라든지 어떤 삶의 조건의 역전이나 새로운 어떤 변화 자체를 희망하기 때문이에요.
전 세계 인구 통계를 보면 한 2000년 동안 변화가 없다가 갑자기 폭탄이 터진 것처럼 확 증가하는 시점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정확하게 1차 산업혁명 이후입니다. 1차 산업혁명 이후에 이런 비슷한 모습의 그래프를 보이는 건 인구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 GDP도 마찬가지예요. GDP가 2000년 동안 별로 그렇게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1차 산업혁명 이후에 증기기관이 나오고 나서 어떤 식의 새로운 경제가 도입이 되면서 갑자기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거든요. 이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기술 혁신이 인간 사회에 커다란 경제적인 이익, 풍요 뭐 이런 것들을 가져온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기술들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굉장히 많은 새로운 기술들이, 혁신적인 기술들이 나오고 그 혁신적인 기술들이 칭찬도 받고 상도 받고 투자도 받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Hey, Figure One, what do you see right now? I see a red apple on a plate in the center of the table, a drying rack with cups and a plate, and you standing nearby with your hand on the table.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에 지금 혁신 기술이 정말 많아지나 보다. 근데 이거를 경제학자들이 냉정하게 분석을 했을 때는 실제로 경제라든지 인간의 삶에 변화를 준 기술만을 이렇게 세어보면은 1차 산업혁명 이후에 그 기술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게 공통적인 발견이에요. 기술은 날이 갈수록 발전을 하고 있는데 그럼 이런 기술 혁신들이 경제를 발전시키지 못한 건가요?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폴 크루그만이라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인터넷은 우리의 생산성을 높였는가? 그러면서 이제 그래프를 하나 보여주십니다. 저는 인터넷이라는 걸 대학교를 다니면서 처음 이제 쓰게 됐어요. 저는 인터넷 전과 후의 차이를 정확하게 알고 인터넷이 없는 세상은 지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저 개인의 생산성이 많이 높아졌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건 저 개인의 생각이고, 폴 크루그만의 데이터 분석의 결과는 인터넷 전과 후에 매년 성장하는 생산성의 증가량에 별 차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원래 생산성이라는 거는 계속 높아지게 돼 있습니다. 기업이라든지 시장이 효율적인 방향을 찾아서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터넷이 없던 시절에 증가하던 만큼의 생산성만큼 증가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좀 놀라운 발견이거든요.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을 지금 바꿔놨다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정말 우리의 삶을 바꿔놨는가를 끊임없이 되묻게 되는 겁니다. AI generation will create incredibly valuable software, a new industrial revolution. 그 기술 자체가 실제로 변화를 가져올 거라는 확신 때문이 아니고, 새로운 기술이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져서 사용이 되어서 실제적인 변화를 만들어내자, 뭐 이런 거라고 지금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2008년에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있고 나서 상당히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특히 선진국들 사이의 경제적인 역량의 역전이라든지 차이가 굉장히 벌어졌거든요. 대표적인 것이 유로와 달러의 가치 역전입니다. EU가 통합이 되고 유로라는 것이 처음 나왔을 때 1유로의 가치가 달러보다 훨씬 높았었어요. 근데 그것이 2008년 이후에 역전을 시작하더니 지금은 유로의 가치가 미국 달러에 비해서 형편없는 가치로 지금 내려앉았거든요. 그럼 왜 유럽은 뒤처지고 미국은 그 사이에서 더 성장을 했는가라는 여러 가지 지표에서 지금 많은 설명들이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2008년 위기 당시에 미국은 공격적으로 양적 완화라는 걸 했고, 근데 유럽은 그 유럽 중앙은행이 특히 이제 독일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많이 관여를 하면서 굉장히 절약하고 대응을 공격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당시 이제 그리스, 독일이 갈등을 했던 것들이 이제 그런 거죠. 근데 그 문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됐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시장과 산업에 대한 철학 자체가 굉장히 다른 거죠. 아주 쉽게 얘기를 하면 노동 유연성이 미국이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나라죠. 그러니까 고용 자체를 유연하게 한다는 거에 대한 많은 논의들이 있고, 그것에 대한 어떤 찬반이 굉장히 심한 쪽이 유럽이고, 한국도 이제 그것에 못지 않습니다. 혁신 기술이라든지 새로운 어떤 비즈니스를 누가 더 많이 창출했느냐, 그 환경을 누가 더 많이 제공을 했느냐. 근데 이거는 단순하게 기술이라든지 어떤 개별 기업의 능력뿐만이 아니고 노동정책이라든지 아니면 뭐 재정이 어떤 식으로 굉장히 유연하게 시장의 반응에 대응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과의 차이로 아주 다양하게 지금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생산성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기술 혁신, 뭐 AI다 뭐다 이러면서 결국에는 일자리를 점점 이렇게 줄어드는 그런 디스토피아가 좀 더 이렇게 현실화되는 게 아닌가. 생산성이라는 게 공식이 있는 거거든요. 그럼 분모는 노동자의 수고, 분자는 아웃풋이에요. 그러니까 피고용인의 수로 그 회사가 만들어낸 전체 산출을 나누는 거거든요. 그럼 생산성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식은 분모를 줄이는 겁니다. 얼마 전에 페이스북이 갑자기 주가가 올랐는데 그 대표적인 이유가 구조조정을 너무 잘해서 많은 사람들을 한순간에 해고를 한 그 실적 때문에 야, 니네 생산성이 높아지겠구나. 그래서 주가가 이제 확 올랐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생산성 향상이라는 게 갑자기 혁신적인 기술을 가지고 정해진 노동자 수 대비 산출을 높이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문제는 개별 기업의 노동자 수가 많으냐 적으냐 이거에 집중한다기보다는 그 나라의 전체 총 고용 수가 높으냐 낮으냐를 사실은 먼저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혁신 기업이라든지 어떤 세계적인 기업들이 점점 적은 수의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그 나라 전체의 총 고용 수는 되게 늘어날 가능성도 되게 높거든요. 이것이 꼭 기술이 좋아지고 뭐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직업이라든지 일자리 수를 줄이는 게 아닙니다. 기술이 일자리 수를 줄인다. 좀 더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기계가 인간을 대신한다라는 아이디어는 컴퓨터가 있기 훨씬 전서부터 나왔던 얘기예요. 그렇다면 그 기술 혁신의 현실적인 대안은 뭐가 있을까요? 과연 우리가 지금 경제 성장을 지금까지 견실이 지금 잘 해왔는데 이제 미래는 어떻게 우리가 설계해야 될 것이냐에 관해서 그 문제는 다시 한번 제고가 돼야 되고요. 여기에 이제 덧붙여가지고 생산성 향상을 어디가 더 많이 했느냐. 수출을 하는 기업들은요, 자기의 제품에 대한 평가를 무지하게 받아야 돼요. 네거티브 피드백에 항상 노출이 돼 있다는 겁니다. 이것만큼 생산성을 높이려는 동기를 불러일으키는 조건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희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간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보통 이런 교역이라든지 수출의 조건을 소위 신자유주의에 대한 아주 이념적인 비난과 비판들을 합니다. 근데 제가 확실히 말씀드린 건데, IMF 이후에 저희가 그렇게 빨리 회복할 수 있었던 거, 그 다음에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도 저희가 체질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그거를 유지할 수 있었던 거는 클린턴 행정부가 중국으로 하여금 WTO에 가입하게 만든 것, 그리고 저희가 거기에 공격적으로 시장을 개척했고 그걸 통해서 지금 올라갔다는 거죠. WTO 체제 때문에 그런 겁니다. 대중국 수출이 무려 54%가 늘었고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24%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좀 전에 생산성을 말씀을 드렸지만, 생산성을 높이는 조건이 무엇이냐, 기술보다 교역과 세계화, 교역과 세계화가 어떻게 생산성을 높이느냐. 타일러 코엔이라는 경제학자의 해석에 따르면 왜 자원이 많은 나라들보다 자원이 없는 나라들이 훨씬 더 많은 경제 성장을 했느냐라는 질문을 던져요. 근데 거기에 이제 생각했던 케이스가 일본, 한국, 동아시아 국가들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수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조건에 있는 나라들은 그것 때문에 생산성 향상을 이뤘다는 겁니다. 미래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열려있고 훨씬 많은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GDP가 떨어지고 큰일 났어, 이렇게 지금 결론 내리시지 말라는 거. 이게 사람의 예측대로 이렇게 되지 않아요. 제가 이제 그래프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 군나루 미리다리라고 1964년도에 당시 미국 대통령이 공개 서한을 보냈습니다. 지금 기계가 인간을 대체하고 있다. 1964년에 미국에서 당시에 많은 뭐 공장이라든지 작업장에서의 혁신이 있었겠죠. 근데 미국의 고용 상황 자체는 군나루 미리다리 예상한 것과 반대로 전개가 됐어요. 그리고 10년 후에 다니엘 벨이라는 분이 후기 산업사회의 도래라는 책을 쓰셨는데, 산업에는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이 있는데 이게 이제 트랜지션을 다 겪는다는 거 아닙니까? 다니엘 벨은 당시 미국이 2차 산업 중심에서 3차 산업 중심으로 간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다니엘 벨의 그 책이 1973년에 나왔는데, 지금 이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73년 이후에 노동시장 참여율이 엄청나게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 벨은 미래를 맞춘 사람처럼 한동안 평가를 받았어요. 자, 그러고 나서 지금 클라우스 슈밥 선생님이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의 도래라는 말을 한 게 2016년입니다. 다니엘 벨은 맞았고, 군나루 미래다는 틀렸고, 그 다음에 뭐 슈밥은 뭐 아직 미래니까 잘 모르겠고, 뭐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누구는 맞고 누구는 틀렸다가 아니고, 저는 세 사람한테 공통점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대체로 그 주장을 하는 시점으로부터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이전의 추세를 그냥 반복했을 뿐이에요. 그래프를 잘 보시면 한동안 노동시장 참여율이 줄어드니까 미래다리 선생이 비관론을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한 10년쯤 올라가니까 벨 선생이 낙관론을 얘기한 거예요. 클라우스 슈밥이 4차 산업혁명을 경고한 것은 한동안 미국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미래는 굉장히 열려있고 어떤 식으로 변할지도 모르고 굉장히 뭐 혼란 내지는 희망이 동시에 공존한다고 생각하신다면, 굳이 지금까지의 추세를 가지고 하는 설명들, 그것이 낙관론이든 비관론이든 그렇게 크게 휘둘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미래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열려있고 훨씬 많은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교양이를 부탁해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트럼프를 왜 미국 사람들이 지지를 하느냐? 소비자 물가가 올라간 거에 대한 충격에 의한 불만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를 지금 바이든 대통령에게 돌리고 있는 거예요. 이 강남 좌파를 보면서 아니면 브라만 좌파를 보면서 어디에 투표하고 싶을까요? 삼성이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치고 전 세계적인 기업이 됐을 때 그거를 만들어진 중역들은 하위 20%보다 25배를 가져야 될까요? 아니면 250배를 받아야 될까요?